시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주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죠. 호주 리맥스 K1의 써니추의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를 거점으로 둔 리맥스 K1의 어소시에이션 디렉터 써니초의 최선희입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관심을 너무 한 번에 받아가지고 뭔가 책임감이 좀 크다라는 생각으로 하여튼 이 포럼에도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몇 해 전부터 그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이 글로벌하게 그 바잉 파워를 보이면서 해외 굵직굵직한 아주 제대로 된 빌딩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호주에 이제 아까 먼저 연설해 주신 미래에셋이나 뭐 국민연금 자산운용인 등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전투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걸 보고 17년 동안 이민자로서 호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개인 투자와 직접 투자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내용이 조금 다소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섬세한데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호주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챕터 4로 준비를 했는데 first chapter에 이제 The Australia Lucky Country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호주 내 이제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 버블이다, 뭐 리세션이다 해가지고 뭔가 경제 위기에 있을 때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가 믿는 데가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 좀 괜찮아 하고 이렇게 안도해하면서 우리는 럭키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한 번쯤은 다 오셔서 오페라 하우스를 보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이제 일반적인 개요는 이제 간략히 보시면 되고 제가 지도를 저렇게 간략하게 보내드린 거는 우선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이제 특성도 있고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뉴사우스웨일 이 보라색 그 중앙에 있는 뉴사우스웨일 주요 도시들이 거의 모두 다가 멜번, 브리즈번 해가지고 주요 도시들이 물가 그 워터 근처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뉴사우스웨일에 있는 물가 근처에 있는 위치한 시드니가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이 시드니고 저기 점으로 보이는 데가 캐피탈 시티, 호주의 수도죠. 캔버라입니다. 그 밑으로 빅토리아 거의 밑에 부분에 있는 데가 멜번, 위쪽에 퀸즐랜드는 브리즈번, 이제 더 잘 알려진 휴양 도시라는 골드코스트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하고 인구율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IM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그 한국 투자자분들의 어떤 지역적인 그 선호도가 분명하시더라고요. 분명하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범위가 좁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서 특히 그 제가 전 지역 그러니까 애들레이드, 퍼스, 다윈 해가지고 작년에 호주 전 지역의 IM 자료를 투자자분들한테 보내봤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시드니 것만 빼고는 그냥 바로 리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조사를 해서 괜찮은 인구 밀집도가 좀 적지만 그래도 캐피탈 게인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보내드렸는데 지역 네임에서 시드니 안 들어가면 바로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드니 내에서도 아주 코어한 지역,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거의 센트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지역이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넘는 방문객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아주 비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책적으로도 그 CBD라는 코어 지역을 분산시키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셨겠지만 제2의 CBD, 제3의 CBD 해서 파라마타, 블랙타운 등 웨스턴 안쪽으로 좀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저 안쪽에 웨스턴 안쪽에 신공항을 개발하고 왜냐하면 국제공항 자체가 시드니 시티에 굉장히 근접해서 노이즈 아젠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신공항 착수를 시작을 했고 2024년쯤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어디다가 투자를 하실까 생각하실 때 그 호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분산 정책에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잘 읽어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인구 증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조사하면서도 보게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데이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1.6에서 2.2%까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다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가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여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라고 아시고 계시는데 이민 정책 포인트에서 보면 저게 이제 조금 감성적인 단어로 관대한 나라라고 한 게 제 직접적인 경험에 있어서 임대업을 하는 와중에 제가 난민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난민 가족의 옆에 공무원이 같이 이제 동행했는데 그 공무원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미 이제 호주로 넘어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주 간 넘어온 난민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집을 구해주고 어떤 정착금을 주고 그다음에 잡을 얻게끔 해주는 그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타국의 국민을 자국의 국민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걸 거기까지 손을 대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들어보셨겠지만 싱글맘, 싱글데디가 아이의 연령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일반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럭키컨트리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괜찮아요라고 하는 게 이 내추럴 리소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분명히 뉴스로 오일 매장량도 거의 세계의 탑 수준이라고 했는데 잠깐 뉴스가 나오더니 덮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는 제가 17년간 끊임없이 이제 본 결과로는 정책적으로도 그 자원이 많다고 해서 다 발굴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적지적소에 캐야 될 게 있다 하면 캐고, 그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정책적으로 저런 자원도 발굴해 가는 차원에서 정말 괜찮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막 발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환경운동가 요즘엔 온난화 때문에 더 그렇고 석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지금 묻어 있는 것 자체도 아직 끊임없이 100년 이상을 기약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호주가 굉장히 풍부한 뭔가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 이제 호주 수출 대상 국가의 순위를 뜬금없이 넣은 건 이제 보시면 한국이 3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호주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나 이제 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 호주 내 대한민국의 위치가 좀 괜찮으니까 좀 당당하게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넣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신용 등급이라든지 해가지고 내용 집어넣은 건데 제 직접적인 경험으로 봐도 호주는 살고 싶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베이스에서 일구어진 사회 환경에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 못 받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챕터 2 이제 호주 부동산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이게 조금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여기 다 펀드의 전문가 두 분이신데 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톨러런스 타이틀이라든가 스트라타 타이틀에 대해서 호주 부동산 뉴스를 접하시면 저 정도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리테이샤 개인 투자자로서는 저 아파트 뉴 듀얼리징싱 해가지고 아파트 리테이샤까지는 개인적으로 퍼체이즈 할 수 있으신데, 이 커머셜은 이제 여기 오신 기관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매물의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나눠야 하는 내용 중에서 이 대형 상가에 대해서 많이들 뭔가 시큐어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가 들어가 있다든가 임대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대상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는 글로벌 다른 국가의 자산운용 회사들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히 이제 호주 내 이제 미국계, 뭐 중국계, 대만계에서 다양하게 뭐 유럽계부터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나라는 싱가포르계 쪽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되게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런 대상 매물의 범위도 그러니까 뭐 커머셜 이런 오피스만 아니라 호텔, 그다음에 쇼핑센터,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이렇게 다각면에서 범위를 넓혀서 하는데, 제가 왜 한국 기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관 투자자분들이 왜 그러한 호텔이라든가 뭐 미래에셋은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호텔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재개발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어디에 있냐면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을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 이러면 호텔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을 관리하는 그룹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상 매물을 얘기할 때 호주가 조금 더 다양한 투자 대상의 매물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캡넷은 그런 호텔이나 쇼핑센터가 훨씬 더 레이트가 높다고 저희가 IM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런 자산 운용처럼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자산 운용 대표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대상 매물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주 부동산 판매 구매 방법 이해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일어난 사태도 그렇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 게 본인의 어떤 자산이나 투자에 대해서 안정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셔서 그냥 넣어두시고 생각 없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동산 시장을 읽을 것인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지. 호주는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게 매주 저렇게 오픈홈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오픈홈이란 걸 하죠. 한 번씩은 다 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오픈홈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퍼티 프라이스든 뭐 세일 뭐 넘버든 이렇게 다음 주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정보력을 일반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부동산 마켓이라고 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다 제가 들어오니까 호주 요즘 어때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 질문을 하시는데,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5월달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스콧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선거 전에도 이제 사실 뭐 2013년부터 이렇게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2017년 초반부터 이제 하락세가 상향이 너무 온곡하다 보니까 하향세도 너무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바닥이다, 보툼이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금 잠재우려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위기 자체를 업지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당선이 되자마자 한 3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나와서 진짜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를 제일 주요 항목인 4가지를 넣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제일 많으신 이제 이자율 하락이라는 것은 호주의 중앙은행이죠. Reserve Bank of Australia에서 기준금리를 1%로 제가 오기 바로 일주일 전에 1%로 하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초에 1.5%였거든요. 그리고 5월달, 6월달쯤에 1.2%. 근데 이제 바로 1%로 하락시켜서 그런 여파로 이제 모기지 이자율의 하향도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관차 분들도 뭐 LTR이라고 해가지고 50에서 60% 이자율을 이자를 내고 계시니까 하향 조절이 작년까지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뭐 4% 중반 후반대였는데 이번 이후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업데이트한 내용이 2% 후반대로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기관차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규제 완화는 중국 애들 때문에 대출 규제를 했었습니다. 너무 도지하게 너무 많이 몰려들고 페이크 문서를 만들어서 막 종이 한 장으로 막 융자를 얻어내고 그런 그 친구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닫아놓으니까 일반 호주 국민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경제 쪽에서 잘 안 돌아간다고 해서 요번에 이제 되자마자 1번, 2번은 바로 이제 대출 규제 완화와 이제 이자율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호주 국민 대상의 어떤 베니핏입니다. 이익인데 첫 주택 구매자에게 나라가 원래 기존이라면 80% 그러니까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이고 80%를 은행권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국가가 첫 주택 구매자에게 15%를 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만 준비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 혜택이 어마무시 큽니다. 이 영향이 왜 크냐면 갑자기 지금 한 2달 사이에 시장에 구매자들이 싹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집주인은 아직까지 자기가 원하는 수치의 매물의 금액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또 주인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싶지 않아서 매물이 없고 근데 사고 싶은 사람 많고 이러니까 지금 3, 4주 기간에 가격이 또 이상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머지 텍스컷 감면 혜택도 그 중간 수입자 한 11만 불대 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가는 세제 혜택이 로 알고 계신데 하여튼 자국 국민에 해당하는 거라서 해외 투자자로서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어로 밸류에이션이란 단어입니다. 밸류.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지만 프라이스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은행이 보는 매물의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이 매입하는 가격에 어떤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주셨으면 되게 좋겠고 2008년 이제 도표에서는 좀 안 그렇게 보이지만 2008년에도 호주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올랐어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비슷하게 가격도 그렇게까지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그 도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최근에 판매 현황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하는데 38%까지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인트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주 부동산의 어떤 서클을 패턴을 이해하셨으면 25년 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2013년, 2014년에 그 프라이스나 밸류가 이렇게 치솟는 거를 전문가들은 벌써 알아채고 이거는 이상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매입이단가 뭐 매매에 있어서 조금 컨선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치솟았을 때 이제 제 손님들한테 컨설턴팅을 해드렸던 게 그렇게 마켓이 막 가격이 오를 때 좀 안정적인 가격대를 찾고 오히려 뭐 분산 투자를 해서 좀 안정적인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가격 하락을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저희 손님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가치가 조금 은행권에서 오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면 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의 뉴스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호주 부동산의 어떤 네거티브한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만 만나신다면 뭐 그 안에서 언제나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서 부동산 판매 현황을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제가 재밌게 이제 판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 매물량의 월별 도표를 넣은 거는 한번 이제 재미삼아 보시라고 왜냐면 저게 셀링 마켓이 언제고 바잉 마켓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패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연초마다 다르지만 모양새는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시고 판매하실 때 기관 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팔아야지 잘 팔겠구나. 웨스턴은 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헐리데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달 초부터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2월 달 하고 한 달 반 정도는 휴가 갈 생각에 일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러면 11월 전에 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9월, 10월 달에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판매하게 돼서 11월 달에 이제 판매량이 제일 많고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매물의 판매량이 없으니까 만약에 보유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뭐 사셔야 하는 상황에서 저런 마켓 패턴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도표를 넣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뭐 평균 가격은 다 아실 것 같고 호주는 다 아시다시피 전세 없고요. 주세입니다. 주세. weekly. weekly란 단어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weekly 그냥 monthly 받는 차원에서 그 가격대를 넣어보았습니다. 장기간 투자로 뭐 환율과 롱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참가한 뭐 유럽 국가 친구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제 호주도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발전하길 원하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롱텀으로 보면 부동산 가치가 뭐 10년 단위, 20년 후에 저희 도표로 봤을 때도 한 향후 15년이 마지막 피크 프라이스라고 이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계산해서 뭐 환율 변동에 의해서 생각하시면 제가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뒤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 환율하고 캐피탈 게인을 이용해서 최대치 이익을 낸 예시를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로서 호주 부동산 매입을 하는 과정과 방법 여기 안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법률적인 레귤레이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차원에서 한번 기재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왜 호주냐 어떤 개인 투자자 포커스에 맞춰서의 내용입니다. 기관 투자자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토지 소유권을 외국인한테 부여하는 나라 뭐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고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나라. 개인은 50%에서 최대 70%까지 융자 가능하고요. 기업은 50에서 60%까지 LTR이 50에서 60. 저 리파이낸셜은 개인 투자자지만 기업도 저 리파이낸셜이라는 베니핏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어떤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제일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 텍스입니다. 세금. 한국이랑 호주는 이중과세 없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뭔가 세금을 신고하시면 한국에 그 신고됐다라는 것만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영어로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탬프 듀티,
캐피탈 게인 텍스,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인지세, 딱 살 때 스탬프 듀티, 팔 때 캐피탈 게인 텍스, 그렇게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텍스라는 단어로 낼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세금이란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임대관리 시스템, 제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호주에다가 뭐 리테일이든 아파트든 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잘 관리해 주실 건가라는 게 메인 컨선일 수 있는데, 저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저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국가가 관리하는 신탁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래킹 체킹이 다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트래킹 체킹이 다 된다는 건 오디트가 떠서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제대로 들어왔는지 국가가 ATO에서 호주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런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수익 뭐 들어오고 나온 돈을 주인 벤더한테 리포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편리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저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는 감면 혜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 자국 국민이긴 한데 외국 투자로서 저 네거티브 기어링 텍스 베네핏을 만들 수 있는 또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좀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라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검토하는 방안을 컨텐츠만 한번 쭉 그냥 영어로 돼 있지만 쉬운 단어로 돼 있습니다. 컨텐츠만 읽어봐도 어떤 항목에 들어가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사이트니까 혹시 방문하셔서 꼭 보시길 바라고, 뭐 개인 투자자로서는 새 건물만 살 수 있다라는 거, 전체적인 내용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뭔가 새 건물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구매 절차에 이게 개인 초점에 맞춘 건데, 이게 전체적 프레임은 기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방법이랑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구매 의사라고 해서 EOI, Express of Interest 레터를 보낸다든가 이메일을 보내고 관심 있으니까 우리 한번 깊게 봅시다 해가지고 개인은 홀딩 디파짓이라고 하고, 여기 기관 투자자분들이 하는 due diligence라고 하죠. 이제 실사를 하는, 이제 어떤 기간이나 어떤 그런 차이만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 구매 절차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FOB의 어프로브는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과 계약서를 리뷰한다는 거는 계약서를 훑어보면서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뭐 괜찮은지 보는데, 변호사님과 컨트랙 리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개인이면 아마 1대1로 만나서 이제 1시간만 얘기하시면 계약서에 대한 디테일을 다 알 수 있는데, 저렇게 기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분은 변호사님이 아니시죠? 로펌을 컨택하시겠죠. 근데 그 로펌은 호주 내에서도 전문가로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큰 로펌은 항상 큰 보험회사를 끼고 있어요. 그 보험회사가 뭔가 해프닝이 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얼만큼 돼 있는 거는 서로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안타깝게도 뭐 한국에 왔더니 뭐 안타까운 뭐 KB, JB 자산운용사 얘기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로펌과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단계를 넘어간 건 아닐까라는,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미팅을 한번 했거든요. 뉴스를 보내주셔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 변호사님과의 컨트랙 리뷰가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있어서 뭐 지출이라든가 뭐 텍스라든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 분류로 넣었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스탬프 듀티,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뭐 개인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투자자 인지세 서차지가 있는데, 제가 도표를 넣은 이유는 캔버라가 정치 특제국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차지를 내지를 않는데 뭐 땅의 성질이 조금 달라요. 이제 땅의 소유권이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0%로 하는데 참고 뭐 별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지역별 이제 편차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리맥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을 좀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퀘스천이 생기고 한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그냥 확 정착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피력을 많이 했는데요. 호주 이제 뭐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시스템이 여느 뭐 다른 서양 웨스턴 시스템하고 같다라고 보는데 선진국에 임대 관리 시스템이 그냥 체계적으로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분이 뭐 개인적으로 아파트 한 채 두 채 있으면 직접 가서 돈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시고 그러지 않으시는데 호주는 뭐 한 채가 됐든 뭐 두 채가 됐든 이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임대 관리를 맡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편리성 때문에 지불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 뭐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10채 늘리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중국에는 100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뭐 신경 하나 안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을 믿고 부동산 에이전시를 믿고 업무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부분에서 개인 융자가 70%까지 된다. 그래서 주요 얘기도 있고 리파이낸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계산법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궁금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 리파이낸셜이 분명히 자산운용 국내 자산운용팀이 딜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각 시기가 왔을 때 한 5년 뭐 10년 후에 이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각 시기가 좀 늦어졌을 때 그 손실을 최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론 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개념은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놓아보았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감가상각과 부동산 예상 수익은 케이스 스타디로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조목조목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거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주최 측에서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시간에 요 포커스로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쳤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주 리맥스 K1의 써니치 디렉터께서 호주 부동산의 최근 동향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